사실 이 정도 하라고 그러면 안 먹힙니다. 또 한 번 더 다우지수 기준으로 하면 1000포인트는 네. 빠져줘야 시장이 놀라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소트봉 보고 놀라게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세희과 식사합시다. 오늘은 여의도 서궁이라는 중식당에 와 있습니다. 이 식당이요, 1978년도부터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 35년 동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다 한 번씩은 촬영을 했다. 굉장한 맛집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서궁의 오양장육을 먹고 싶은 것보다 오늘 이 초대 손님을 만나 뵙는 그 설레임으로 제가 식사합시다 이후로 가장 많은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네, 이분 책을 보면서 와, 역시 이런 내공이 있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고, 저희 형님이요, 이분 방송을 꼭 봐라고 3년 전에 얘기하셔서 저는 이미 일찌감치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승미소 이명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초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예, 궁금한 게 되게 많고, 예, 또 특히나 최근에 환율이 또 뭐 예. 1,300원을 넘어가는데 꺾일 조짐도 안 보이고 해가지고요. 예. 오늘은 작정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작정을 하고 얘기를 하려니까 밥을 먼저 먹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네. 굶고 왔습니다. 네, 배고프면 질문을 못 할 것 같아서 예, 일단 사장님을 제가 불러서 식사를 먼저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사장님. 네. 서궁 오면 이거는 먹어보고 가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드시는 게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드시긴 해요. 아, 네. 야, 이렇게 코스가 네. 있군요. 그렇게 많이 드셔요. 따라드릴게요.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네. 맛있게 대표님. 드세요. 네. 대표님 좀 드시죠. 네. 저도 이게 오왕장육을 제가 처음 먹어봐가지고 제가 네. 대표님 따라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계란탕도 너무 맛있어요. 저희 업계에서 제가 94년 8월 달에 자문사로 입사를 했는데 거의 이제 내년이면 30년이잖아요. 우리 업계에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근데 똑똑한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주식을 또 잘하더라고요. 예, 그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예, 그런데 내가 고집이 세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5년 전에 그랬어요. 저희가 막 2016년도에 2차 전지 소재주를 막 사고 있을 때 저랑 친한 자문사 대표하는 형님한테 얘기했더니, 야, 그거 누구 애널리스트 알지?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 걔가 그러는데 전기차 그거 다 사기래 이러는 거예요. 그걸 사기라고 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세상의 패러다임이 변하는데 이걸 사기라고 생각하시나? 그래서 제가 주식은 공감 능력이 예. 뛰어나야 되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100% 아니 120% 저는 동감합니다. 예.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말 작은 자본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가 주식이잖아요. 내가 정말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 들어오신 이 우리 동학개미랑 서학개미 분들은 어떻게든 4강 신화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투자가 외롭잖아요. 예, 여러분. 투자가 외로운 싸움이기 때문에 남들이 모두 살 때 조심해야 되고, 남들이 지금처럼 공포스러워 할 때 또 외롭게 매수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랬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조금 좋은 바른 조언을 해주면, 제가 2019년도에도 대표님 방송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듯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아침에 그냥 방송하는 거예요. 그 회의하는 거예요.
저희 미국 시장 분석부터 하거든요. 네. 뭐 세계의 산업의 트렌드는 다 나스닥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미국 시장 분석하는 건 우리 투자자들이 같이 보고 그 외로움을 달래면서 네, 그런 걸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미국 시장 분석하는 걸 이제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고요. 정말 좋은 일을 하시네요.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그 일을 왜 하는지 같은 사명이나 목적을 항상 생각해 보자고 하거든요. 네. 제가 5월 달에 시장을 좀 더 빨리 보는 실수를 한 다음에 5월, 6월 2달 동안에 제가 글을 쓴 건 제 목적이 뚜렷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넌 맨날 오른다고만 하잖아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시장은 돌고 돌아오는데 네. 지금 실수해서 팔면 안 된다. 나는 이분들 손절치지 않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사명감을 2달을 버텼거든요.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이렇게 낮은 지수에서 손절을 치면 다시 못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손절을 치는 이유가 더 싼 가격에 사면 된다고 하지만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한 번 팔면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못 사요. 예.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비중을 줄이거나 이러면 사실 다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론과 완전히 또 실제는 많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지난 2달을 남들은 네가 뭔데 사명감 이렇게 우느냐나 비웃을 수 있지만 매일 아침에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미국 시장을 보는 게 틀려서는 안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생각을 하고 현재는 그 사명감이 이제는 저는 이제 바닥을 충분히 확인을 했고 이제는 상승 국면에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동안 못했던 분들이나 미뤄왔던 분들을 투자 시장으로 끌어와야 되거든요. 사야 된다. 그리고 조금 올랐다고 팔면 안 된다. 결국 제가 환대빅 상황에서 옛날에 잃었던 것까지 다 만회했던 이유는 안 팔고 버텼기 때문인 건데 사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샀다 팔았다 하면 그때는 기쁘긴 하겠지만 실제로 연말에 수익을 까보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님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매수 콜이 좀 빠르긴 했지만 네.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태조 이방원 같은 주식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3월에서 5월 달에 바닥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바닥에서 완전히 지수의 바닥을 맞추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시장의 바닥은 6월 15일 날 FOMC 회의 바로 그 다음날 6월 16일 날 바닥쳤잖아요. 반도체 지수는 7월 1일 날 바닥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7월 4일 날 바닥쳤고 반도체 섹터가 약해서 7월 초에 우리 시장이 바닥을 친 거지 실질적으로는 보면 중국 시장은 5월 달부터 막 올라갔잖아요. 그런 걸 따져보면 바닥권에서는 여기서 현금화를 시켜서 한 번 더 빠질 때 사야 된다라는 콜보다는 저는 바닥 국면에서는 항상 주도주는 먼저 바닥을 치고 돌아서니까 오히려 어떤 게 주도주가 될 건지 그런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은 무조건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예. 그 바닥을 치고 7월에 상승한다 가자라고 했을 때 이제 저의 능력치의 한계를 뚜렷하게 느낀 게 뭐냐면 사실 뭐 조선이나 이런 쪽에 시장이 가는 방향 올해 대선이 끝났을 때 끝난 이후에 가령 뭐 항공청을 만든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러면 항공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했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물려 있다 보니 그렇죠. 옆으로 못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거의 중점을 보고 있으니 종목을 파악하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저희 한계치가 아닌가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다를 바가 없는 게 5월 달에 바닥을 친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의 반등은 항상 이제 1250원 환율이 높았을 때는 드시면서 늘 이제 수출 대응주가 좀 빠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수출 대응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현대 기아차 좀 강하게 움직였었고 LG화학도 강하게 움직였었고 그렇지만 또 그러지 못한 수출 대응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또 시세가 좀 약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도주를 태조 이방원은 정확하게 바닥에 이렇게 못 샀죠. 당연히 못 샀는데 대표님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바닥이 맞냐 아니냐면 바닥이라면 이렇게 태조 이방원 같은 이런 신조어가 탄생을 해야 돼요. 2009년도에는 칠공주라는 신조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2009년도에 칠공주라고 해서 장은 올라오는데 미국의 실업률이 2009년 11월까지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아니야 경제가 지금 말이 안 돼. 그리고 그때는 신종플루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칠공주라는 슬림화된 종목들이 날아가면서 시장은 이미 바닥 쳤어. 예, 스마트머니는 시장 걱정 안 하고 이미 성장이 있는 주식을 사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메시지를 주는가라고 봤더니 태조 이방원. 그 중에서 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2달 전에 이 자리에 이선엽 부장님이 오셨었잖아요. 그 방송 보셨어요? 그 방송 못 봤습니다. 그 2달 전에 오셔가지고 방산 엄청난 모멘텀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 지금 휴전 국가가 우리나라랑 몇 나라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전쟁에 대한 준비를 끊임없이 해온 나라고 유럽만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유럽 전체, EU 전체 합친 탱크 숫자보다 우리나라 탱크가 더 많다고. 예,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모멘텀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고, 캐파가 완비되어 있고. 그런 얘기를 이선영 부장께서 2달 전에 5월 달에 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 시장을 정확하게 7월 코스피에 저점을 맞추는 거, 그거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주식 투자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저점을 잘 맞추고 고점을 잘 맞추는가가 아니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뭐 시장 분석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언제 주식을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제가 파생 상품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기술적 분석이 있잖아요. 차트 분석 저 누구보다 잘해요. 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100% 이래 확실한 지표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그냥 쌀 때 사는 거구나. 쌀 때 사고 비싸면 좀 줄이고. 근데 대표님 책을 오늘 보면서 통화량 요 통화량을 지표를 보면 통화량을 늘릴 때 많이 사고 주식을 통화량을 줄일 때 주가가 만약에 비싸져 있으면 그때는 좀 과감하게 줄이고. 저는 이 대표님 그 전에 방송도 그렇지만 그 책을 보면서 실패를 3번 해보셨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야생에서 정말 그렇게 피 터지게 그런 매매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제 주변에는 정말 반지하 가셨다가 지금 몇백억 버신 분, 그리고 완전히 뭐 다 날리시고 IMF 때 마지막 남은 2천만 원으로 일어서신 분.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생존을 위해서 뼈저리게 공부하고 반성하고 그 단계에 갔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가장 좋은 건 사실 실패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생에서 실패를 안 하고 사실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제대로 좀 빨리 실패했다는 게 또 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 뭐 2천만 원 가지고 몇백억 이럴 수는 않고요. 저는 사실 그 이번 책의 주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해야 된다. 투자는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실패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 또한 3번의 실패가 공부하지 않고 쉽게 했던 거죠. 그냥 뭐 카더라 신문 보고 뭐 친구들 얘기 듣고 그냥 차트나 좀 조금 보고 이렇게 정말 공짜 점심을 바라면서 빠른 성공, 빠른 부자를 되게 원했던 거라면 실패 후에 이제 겪고 난 것은
방금 박 대표님 말씀하신 투자를 성공한 건 아니고요.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성공할 수 있는 건 직업이겠구나. 예.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직업에 지난 15년간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다 보니까 거기에 돈이 모아졌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덜 열박해진 거죠. 네. 덜 서두르게 되고 네. 그다음에 빠르게 그 돈을 빠르게 늘리려고 했던 것보다는 기본 금리 이상 그다음에 시장의 그 지수 상승률보다는 좀 초과수익 예. 그 정도 바라면서 좀 안정적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운이 좋았던 건 코로나 터진 다음에 사실 웬만한 종목이 아니고 들고 있었으면 저처럼 다 3배 정도 다 먹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걸 못 버티고 파셨던 분들이 사실은 속상한 일인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뚜렷한 기법이나 예. 이 방송에 출연하셨던 훌륭한 분들, 훌륭하신 분들하고는 많이 좀 달라서 그 점이 사실 걱정입니다. 그 3배 버셨다고 하시면서도 그 책에 보면 지금 책을 쓰는 시점에서 올해 25%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솔직하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분은 먹을 때 이래 크게 먹었었기 때문에 지금 25% 정도 터지는 거를 나는 이런 시장의 변동성에 이 정도 손실은 당연히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신 것 같아요. 더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려야죠. 예. 감수할 수 있다라기보다는요. 예. 사실 손실을 보고 있으면 그게 아무리 워런 버핏이라도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화적으로 손실에 민감하게 진화되어 왔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실수를 인정한 거죠. 내가 제 방송 4월 달에 제 유튜브 방송 보면 5월 폭락장에 대비하라는 방송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실제로 3월, 4월 두 달 동안 현금 비중을 높여달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고요. 그런데 5월 폭락장을 대비하라 해서 폭락하는 순간에 5월 FOMC 끝나면서 저는 좀 더 시장을 좋게 봤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이제 상승 시작하기 2달 전에 사실 상승을 예측해서 배팅을 해서 그게 현재 마이너스로 돼 있고 그 실수를 인정했고 그다음에 결국 지수의 하락한 요인들을 점검을 했고 그 요인이 바뀌면 상승으로 가니까 이제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네.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손절하거나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 이 대표님 책 앞에 나오는 통화량 부분 있잖아요. 예. 정말 제가 몰랐던 부분. 예. 우리가 뭐 M1, M2 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많은 뭐 물론 통화량에 의해서 자산 가격이 변하는 건 당연하지만 통화량이 그렇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통화량 증가율이 7.12였나요? 예, 7.2. 평균 미국의 40년 장기 평균 증가율이 약 7.2%. 그게 40년 평균이었고요. 예. 그리고 5월 달부터 이 통화량 증가율이 5%로 떨어졌다. 이런 부분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알았어요. 제가 중요시하는 지표는 그냥 10년물 국채금리 정도 그렇게 봤었는데 통화량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꼭 제가 오늘 식사합시다에서 이 대표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전수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통화가 그 페드가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이제 시중에다가 돈을 공급을 하는 그 부분도 이제 책에도 써져 있지만 정부가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꽤 많은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신용화폐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읽어보면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좀 2점 정도 드시고 사실 통화량 증가율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그 유명한 분 있지 않습니까? 밀턴 프리드먼 분이나 미스키 모먼트도 그런 내용입니다. 통화량 증가율이 정체되기만 해도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원래 내려가면 오스트리아 학파라고 경제학의 학파가 따로 있습니다. 유럽의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통화량 중심으로 그 경제를 분석한다는 건데
이 주류 경제에서는 완전히 좀 비주류였죠. 네.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도 한국의 사회 체계는 가격을 수요와 공급에 일치한다고 그러니까요. 맞춰져 있는데 네. 사실 그 책에서도 강조했지만 그러면 지난 40년간 수요가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석유 가격의 등락은 어떻게 얘기할 것이며 네.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언제 한번 수요가 줄어든 적이 있었길래 중간에 올랐다 내렸느냐. 그렇죠. 결국은 통화량이 증가가 많이 하다가 줄었다가 하는 이 과정 속에서 가격이 투기 세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했을 뿐이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건데 네.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 중심의 경제를 배우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사실 달러가 기축통화고 달러를 풀고 늘리고 하면서 자기네 경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네. 통양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도 없었고요. 네. 마치 미국 경제학자들은 환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왜 환이 어차피 달러인데 뭐 음. 그 약세고 다른 나라 통화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머징이기 때문에 환에 민감하게 갈 수밖에 없고 그 환에 진짜 결정타를 맞았던 게 지난 97년에 IMF에 의한 이제 그 보조를 받을 정도 그러면서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나라에서 내가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그게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통화량 부분은 지난 뭐 제가 맨 처음 책을 썼던 2009년에 똑똑한 돈이란 책에서도 그 얘기를 네. 했었고 그다음에 2019년에 돈의 감각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통화량 증가율 감소 부분을 버리면 주식 투자는 사실 예측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네. 그냥 신이 어떻게 보면 원숭이 자판 두드리기 노력밖에 안 되는데 그 과거의 기록들을 통화량 증가율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통화량 증가율을 좋게 봐주시는데 그건 이제 제가 만든 그런 이론은 아니고 원래 경제학파의 오스트리아파가 있었다. 네. 저는 그 책을 사실 한국에는 그 책을 소개하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아, 거의 없고 그렇습니까? 이제 그냥 외국 책으로 열심히 그냥 이렇게 견눈질 해가면서 외국 해외 블로그를 통해서 공부했던. 네. 제가 이렇게 따뜻한 고기 좋아하지 찬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오양장육을 왜 먹는지 알겠네요. 제가 진짜 지금까지 태어나서 먹은 오양장육 중에 제일 맛있네요. 위에 일종의 마늘 보쌈처럼 마늘 이렇게 양념이 있는 것도 좀 네. 특이한데요. 그러면 하루 일과가 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4시에 일어납니다. 4시에 일어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 마감 시장을 보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네. 그 사실 미국 증시가 움직이는 데는 한국이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네. 미국 증시가 뭐 오르고 내렸다는 신문만 봐도 할 수 있지만 네. 제가 궁금한 건 왜 내렸느냐, 왜 이러한 일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시장의 현상의 뒤에 숨어 있는 그 네.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증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 네. 4시에 일어나서 주요 이제 언론들 기사들 읽고 그다음에 미국에 좀 나름 유명하다는 블로그들 보고 그러면서 네. 이제 아침에 이제 저도 유튜브에 다른 멤버십이나 잠깐 조금 일중에 보면 그런 프라이빗 클럽이 네.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황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아,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시황을 썼을 때 CNBC나 배런스, 블룸버그에서 잭슨홀 내서 파월이 강경 발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기사가 나오기 예, 시작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떨어뜨렸는데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금리를 결정하는 게 9월 20일입니다. 네. 자, 이때까지 아직 한 달이 남아 있고 이 중간에 9월 10일 날 CPI 발표가 있습니다. 아, 9월 11일 날요? 예, 9월 10일 금요일이 수요일인가가 아마 두 번째 주 수요일에 CPI 발표가 CPI 발표, 예. 8월 CPI 발표가 있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이 CPI는 결국 8월 말까지의 물가지수로 결정되는 예. 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주가 상승에 그냥 놔버렸을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에 물가가 올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 예. 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8월 초부터 연준의 주요 보드 멤버들이 별 얘기를 다 해도 시장이 안 먹혔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시장에 이 말바를 먹히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은 파월 의장이에요. 네. 파월 의장이 우리 그럴 거야 그러면 8월 26일에서 며칠 상관으로 이게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죠. 왜? 네. 겁나면 사람이 안 탈 거니까. 네. 그런데 8월 26일이면 토요일입니다. 아. 금요일 맞아요. 그러면 토요일 지나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아,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장에 미리 빠뜨려서 네. 이 일주일 상간이라도 CPO를 낮추기 위한 낮추기 의도가 위한.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두 번째는 정치인들이나 사실 연준 의장도 저는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네. 아무리 독립적인 한다 하더라도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쥐고 흔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결국 자신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뽑아준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분도 결국 분명히 술을 잴 텐데 이런 사람들을 사실 굴복시키는 건 정치인의 발언도 아니고 주식시장입니다. 네. 주식시장이 강하게 하락해버리면 너 파월 의장님 당신 말씀 조심하세요라고 일단 경고성 멘트를 날렸다고 봅니다. 사실 이 정도 하락으로는 제가 볼 때는 안 먹힙니다. 한 번 더 다우지수 기준으로 하면 1000%는 빠져줘야 1000포인트는 네. 빠져줘야 시장이 놀라거든요. 네. 오르백은 다우지수 기준 자체에 어감이 안 좋고 적어도 1000이다 그러면 사실 어감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장중이라도 이렇게 한 번 정도 흔들어서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을 막아버리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은 발언을 바꿔도 이 기간 동안 주가가 빠져서 소비 지출을 조금만 줄이면은 9월 10일 발표할 CPI가 분명히 영향받거든요. 네. 저는 그걸 노리는 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소뚜껑 보고 놀라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다 하고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는 다시 그분들한테 안심시키는 게 이제 저희 사명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제 방송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유튜브 게시판에다 글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써놨거든요. 내가 뷰를 그 정세 방송을 했을 때는 이 잭슨홀까지는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바꾼다. 네. 바꿨는데 이전에 먼저 빠진다는 얘기는 이후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결국 파월 의장 흔들기 위한 일종의 시도일 수 있으니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지표인데 인플레이션 지표는 이미 7월로 마이너스 디플레이션이었고 8월 현재 마이너스 0.2%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10월, 11월, 12월 넘어가면서 이제 CPI가 뚝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블룸버그 지표를 제가 이따가 밤에 가서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네. 블룸버그 지표 보면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때 네. 7월은 이미 마이너스로 예상을 했었고 네. 8월로 마이너스인데 연말까지는 월간 상승률이 0.2% 이내로 예상이 돼 있고 내년 2, 3, 4부터는 0.4, 0.5% 이렇게 올라가게 예상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시장은 제가 볼 때 연말까지 강력 랠리가 올 거라고 보는 거고 대신 내년 초에 이미 물가 예상치가 플러스 0.6이라면 7%는 거예요. 네. 10일을 곱해버리면 그럼 내년 초에 또다시 이 문제로 시장에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네. 보고 있는 거예요.